뭐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사실 대학에 대한 불만은 저는 어떻게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학생이 발전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의 랭킹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건 대학의 경쟁이라는 게 이상한 경쟁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준비 안 된 애를 받아가지고도 굉장히 잘 키운 게 좋은 대학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애들 더 받아가지고 잘 못 키우면 좋지 않은 대학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랭킹이나 뭐 좋은 대학 생각하면 그냥 그냥 이 선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 훨씬 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요즘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간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걸 많이 표방하면서 연구 업종되고 이런 바람에 애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었다 이런 학사 과정에 관심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하고 많이 시간을 쓰고 그래야만 애들이 향상을 하는 거지 매스 그 대경 강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식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대학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대학 입시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객관성이라는 게 그냥 막혀가지고 오지선다에 막혀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 꼬리를 하니까 거기서 좀 벗어난 애들은 조금 약간 좀 특이한 애들 이런 애들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에. 근데 이제 얼마나 애들의 이 10대의 그 메인스트림과 다르게 해서 적응을 못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피해가 많고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튕겨 나와서 그냥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아주 뛰어난 애는 어디 가도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든 좋은 애가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용기가 없거나 뭐 그냥 틀에 맞추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특별한 몇 명은 교육을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보건 간에 어쨌든 알아서 해요. 그의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 전체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이 클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토론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좋은 대학이라는 건 사실은 잘 가르쳐서 내보내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졸업하기 어려운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해서 쟁쟁한 아이들이 들어와도 그 졸업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보다는 탈락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뭐 학점을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는 확실하게 학점에 대한 요즘은 4.0 가지고 그러니까 4.5 만점에 4.0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는 세대가 돼 버렸으니까 학점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강해졌고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점을 잘 챙기려면 결국은 교수가 좋아하는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철학은 그걸 좀 하라고 하는 편인데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공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창의적인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야지. 이 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누가 A+ 받는가 하는 뭐 이혜정 교수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선생의 농담까지 받아 적는다. 네. 이게 A+ 받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20-30년 전 한국의 교육 지금 얘기하는 반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비슷한 고민이었고 또 해결점이 없는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드는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그랬던 게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서도 시험은 잘 봅니다. 습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어를 못하면은 미리 답안 작성해서 외워서 가서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네 얘기를 박사 논문으로 쓰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답을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몇 학번이죠? 83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에서 똑같은 경험 10년 전에 그런 말씀을 아마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로서는 잘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려면은 문제를 잘 내야 되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문제를 내야지 뭐 그래야지 답도 나올 텐데 선생님이나 교수에 의해서 학생이 결정된다 그런 측면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지.
이 교수님 혹시 예,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미래지향적 학생을 길러내는 그런 화두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학이라는 게 본질을 따지고 가면 사실은 좀 논쟁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인간의 지성 확장 같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프랙티컬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들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대학이라는 것은 그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뭐 많은 분들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해서, 우리 지금 대학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스판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대학은 거의 다 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있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성 확장 쪽으로 뭐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4년 내내 책만 들이다 읽히거든요. 뭐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대학 자체를 좀 어떤 측면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를 좀 나눠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공대 다니니까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산업 인력 뭐 일꾼을 양성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본다면은, 저는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를테면 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만 산업 일꾼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모든 산업 분야는 다 플랫폼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창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는 뭐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호텔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럼 이제 정보나 지식을 집적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에 기반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연동, 그런 기업이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인데, 또 하나 이제 그런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그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앞으로 장래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어떻게 자동차를 생산하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3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홈페이지 접속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스펙의 차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오타쿠들이 몰려들어서 자동차를 디자인해 줍니다. 디자인해 주고, 내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좋다라고 채택을 하면은 그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기여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차는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그 근처에 있는 3D 프린터사에서 차를 이제 찍어냅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엔진이나 타이어 같은 것들은 이제 갖다 장착하는 시기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마이너한 부품까지도 다 3D 프린터에 의해서 찍어내는 그런 구조로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지식 플랫폼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설비나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고 비용 같은 것도 재료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거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재고라는 게 또 재료이기 때문에 거의 3천만 원을 3만 불을 들여도 6만 7만 불 정도 퀄리티를 갖는 차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누구나 또 쉽게 그걸 또 억세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나 찾아가서 아주 극찬을 하고 연설에서 4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폭스바겐 같은 그런 모델들은 바로 이런 로컬 모터스 같은 모델에 의해서 이제 장악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로컬 모터스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나타나는 태동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오타쿠들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지식 자본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려면 주변에 수많은 오타쿠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 오타쿠들의 연합에 의해서 거대한 브랜드를 하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한국 경제가 산업이 가야 될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 다 그 분야에 아주 버티컬한 오타쿠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무엇인가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제품을 내년이라도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프랙티컬한 교육은 각 분야의 오타쿠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최대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고 오타쿠라는 생각합니다.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덕후라는 뜻인데요. 덕후라는 뜻인데, 어느 한 분야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매니아 같은 일종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다소 이제 뭐 보고스라는 개념을 서구에서는 쓰는데, 말하자면 전인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는 분야에서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개념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그 양극단에 있는 좋은 얘기긴 한데, 네, 맞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애들이
행복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제 뭐 이번에 선거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되게 애들이 이제 혼자나 둘밖에 없는 거고 옛날처럼 이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계속 상대 평가 때문에 애들이 바주편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아남았어. 대학교 들어가도 혼자 놀아요. 이러니까 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의식이나 이 행복감이 없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경우에 20%가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력 계속 먹고 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살아가는 과정에 적어도 그 대학교까지 나오면 20년 전을 사는데 그게 계속 그 긴장감과 경쟁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이게 같이 있어서 좋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의 안 키워주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이. 재미있게도 피터 싱어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네, 네. 강점으로 본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요다에 들어가면은 뭐 평생 그렇지, 도요다맨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요다 이퀄 나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 서구의 개인주의가 접할 수 없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는 지금 오히려 아니, 서구 쪽으로 계속 지금 가려고 가려고 그러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공동체주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하이어라키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버릴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방향성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개념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감정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라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와이프를 쉐어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베이스로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질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공동체 의식 혹은 관련된 행복감 이 결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계속 그쪽으로 한번 맞춰보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저는 100% 말씀하신 대학의 거에 신뢰. 공감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그렇게 가는 이유를 저는 이제 우리 주입식 교육에 상당히 주입식 교육하고 어떤 서구의 어떤 그런 뭐 수학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 암기 과목으로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창의 과목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 교육의 그 그 서구를 이유가 무분별하고 우리가 답습하고 있고 좀 지나친 이유가 뭐죠? 경쟁 위주. 일단 물질 그쪽에서 그렇게 서구에서 돈을 부가가치를 그동안 창출해 왔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내니까 그 모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DNA 원래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 창의공학 설계를 가르치면서 두드러지게 아직 경험한 게 뭐가 있냐면은 창의공학에서 창의성이라는 걸 좌뇌 우뇌와 같이 중간에 뇌량이라는 걸 연결시켜서 고로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좌뇌가 지나치게 특히 공학자들이라고 그러는 좌뇌가 지나치게 발달해 계량적인 아주 잘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뭐 알고리즘을 주고 또는 뭐 퀘스천을 주고 답을 내라 하면 아주 잘 내는데 우뇌에 해당하는 어떤 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건 지나치게 축소돼 있어가지고 뭐 하나 새로운 거 디자인을 해봐라 뭐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러면 애들이 답을 전혀 내지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그걸 느끼는데 바로 그런 그 우뇌 쪽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거로 이제 공감 능력을 결여시키게 하고. 한국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DNA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오히려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고 좌뇌라고 우리 역사에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뭐 정약용이라든지 뭐 극히 일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뇌가 극단적으로 발달.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젊은 한 세대 거의 한 세대에 이르는 그 장기간을 서구식 교육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주입시켰다는 거죠. 계량화된 주의, 획일적이고 수학을 아까 말씀드린 암기 과목으로 전락시키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면서 지나치게 좌뇌 위주의 계량적인 그런 요소만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요했다 젊은 세대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의한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력고사만 보고 대학을 들어갔던 시절인데 저는 답을 맞히는 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왜 답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들 때나 그러니까 저희 한 세대 정도 그러니까 70년대 학번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하나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5문제 중에서. 그 차이가 제가 보기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요즘 뭐 숙명여고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이야기되듯이 이
학력고사,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는 객관적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공정하다라는 건데 객관적이라는 건 인정입니다. 공정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할 거면은 몸무게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이긴 하거든요. 그게 과연 교육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냐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비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페어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페어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객관적 이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정말 다 맞는 학생이 아니면은 과목당 몇 개는 찍어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더 잘 찍고 못 찍고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 뭐 그 1점, 2점 차이 가지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다시 돌아가죠.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 각층에서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인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거 20년 동안 특히 교육 전문가 분야에서 나오는 결론 비슷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결론은 모든 것의 뿌리는 대학의 입시에 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현재 좀 바뀌어 있나요? 아니면 미래에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20년 동안 계속 시간 거라고 해왔었죠. 생각합니다. 네, 네.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의 지금 질문드린 문제인식이 맞습니까? 바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단계별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거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은 서울대학이라는 데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대학은 그냥 가면 되지, 뭐 굳이 서울대학 꼭 가야 돼? 옛날에는 우리 때는 꼭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애들은 뭐 아니 뭐 연대나 뭐 서울대나 뭐가 다 이렇게까지 가서 그러니까 학교의 그 하이라키가 많이 이제 블러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거기 뭐가지 걸 일은 없는데 이제 부모들이 뭐가지 거는 게 사실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난 이번에 수능을 30% 이상 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고안이 나온 것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공정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이긴 하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과외를 해서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면 제일 효과 있는 게 수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한 건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또 막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완전히 입학사정관이 그냥 다 한다 그러면 평가 뭐 기준이 뭐냐 그러고 단계 나올 거고, 이제 그 깜깜이 지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의 그 방법을 바꿔요. 일본은 수능에서 객관식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주관식 자기가 쓰는 걸 넣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평가가 쭉 또 채점에 대해서 문제. 그래서 이제 한 4, 등 적용하면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4~5년 쭉 그 실험을 하면서 그걸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지난번에 국회 있을 때 그랬는데, 국민들이 30% 이상 요구하는 거 보면 그 수능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학종에서 이제 학종에서 신뢰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럼 수능은 30% 이상하겠다는 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다만 수능을 좀 바꿔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일본처럼 바꿔가지고 좀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주관식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공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왜 그 인터넷에 바꿔냈던 아이비 학습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런 걸로 접수를 하는데, 그거를 한 7~8명이 채점을 합니다. 수행평가를 하면은. 그리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평균점하고 다른, 그러니까 몇 개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 봐서 기준을 딱 맞춰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돈을 좀 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 객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주관식을 해서 애들이 생각하게 하고 창의력하게. 아니, 뭐, 이 프랑스는 그냥
뭐 그냥 뭐 쓰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육부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교육부는 사실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최선의 목표고 공부를 뭐 그 공부라는 게 넓은 범위에서 하여튼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목표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교육부는 사교육을 방지하는 게 지금 제일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저는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100% 동감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딸들도 보면은 저희 때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해요. 저희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여가지고 학원도 못 가고 과외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야간 자율학습만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오는 애들도 다 그럴 텐데 막상 그런 걔네들이 왔을 때 더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쓸데없는 거를 배워서 온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들일 바에는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고2 때까지 모든 걸 다 마치고 고3 때는 완전히 재반복 틀리지 않게 해서 틀리지 않는 공부 학습을 한 거죠. 그게 미래지향적인 아니 특히 근데 애들이 공부도 싫어하게 되고 근데 그걸 나중에 AI랑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케이. 좋은 팩터가 오늘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좀 먼저 하시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일종의 경로 우리 차 내비게이션 하는 것처럼 출발과 목적이 있는 어떤 경로 같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간에 쓰는 것 같은 어떤 평가나 뭐 이런 체계 같은 거 일종의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영향을 주긴 주지만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과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이제 목적을 다르게 정하면 이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적은 우리 사회 자체라고 보고 출발은 학생의 교육이라고 이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카이 정도 대학이면은 서울대 가든 고대 가든 연대 가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서울대라는 브랜드만 달고 있으면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직업 전선에서.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브랜드의 힘은 점점 약화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차라리 뭐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더 뭐 의대를 가는 게 뭐 연대나 고대 의대가 낫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문성 부분이 이제 역전시킨 거예요. 브랜드를 어느 레벨 수준에서는.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회 자체가 이제 점점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제 실용성이 더 강화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브랜드 파워보다 실용성이 강화되면서 그 역으로 교육에 효과를 미쳤다. 즉 사회라고 하는 이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교육이라는 출발점에 역으로 역전환을 일으키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게 스카이 대학 레벨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만화라든지 뭐 그런 특히 이제 컬처럴 관련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주 뛰어난 애들이 대학을 거부하거나 또는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쪽을 가는 그래서 저는 사회 자체가 우리 시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이런 중간 정도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보다는 이 데스티네이션 자체를 우리가 이런 사회를 가고자 한다라고 지향을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라든지 교육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마이너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네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교육부, 그 당시에 문교부 등 그런 위원회에 관여하면서 가지고 있던 상당히 비관적인 우리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 그런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중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한국에 우선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A라는 대학만이 좋았는데 지금은 10개, 20개 대학에 다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좋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오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능 자체도 수능은 봐야 된다면 거기서 충분히 앞으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소위 창의적인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수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복음으로 들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세계가 마지막 골에서 골 오리엔티드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패드는
많은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잘 몰랐던 그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저는 부정적인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그런 팩터가 많이 있군요. 뭐 그런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워라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내 어떤 삶의 퀄리티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 대학 입시에 많은 그 가족들 사람들이 매몰돼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또 있는 동시에 교육에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그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무슨 언론에서의 대학 평가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대학에서 그거를 무시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쪽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교수들 연구 쪽으로 많이 몰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건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그 인재를 키운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현재 대학의 평가가 창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과가 중앙일보에서 평가를 좀 잘 받아서 뭐 득을 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양한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을 뭐 외국인하고 어떤 교류가 있느냐, 뭐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고정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좀 등한시 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근데 잠깐 좀 반론을 제가 대한 100%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QS에서 랭킹을 매기잖아요. 대학 등급.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창의성이나 고귀한 능력이나 도덕성을 비춰본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단계에서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이론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 정도가 아직은 어느 정도의 그 동기 유발과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대학의 서열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없어지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쓰면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그런 걸 전혀 평가하고 모든 학생을 다 받아서 n분의 1로 다 분배시키면 정말 지성이 창발이 일어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그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서열화나 그런 지수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때로는 괜히 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게으른 교수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이나 어떤 발전을 제가 지금 하지 말자라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평가 자체를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교육에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토론을 하고 싶다. 또 좀 더 사회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